어떻게 보면은 이번 편을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억 명에 가까운 무슬림들, 그리고 이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편에는요, 더 매운맛의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왜 이렇게 극단화되는지, 그리고 10여 년 전에 봄이 왔던 아랍에는 왜 다시 겨울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 나라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했던 아프리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400년 가까이 이슬람 제국이 다스렸던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들은 이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등등 북아프리카 그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 사하라 사막 인근의 나라들까지 대부분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전부 다 통치를 하진 않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향이 골고루 미치진 않았다 보니 이 종교적인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국가별 분쟁 양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하라 사막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니제르, 수단이라든지 서아프리카의 뭐 세네갈, 여기 안 보이죠? 그리고 기니, 시에라리온 등등 무슬림 인구가 8, 90%지만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진 않았고 북쪽의 나라들보다도 좀 더 종교적으로 온건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쟁들이 이 나라들을 괴롭히긴 하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막지대와 열대우림이 함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안 받은 지역이 공존한 나라들, 그러니까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차드라든지 남수단과 분리 전의 수단 같은 경우는요, 종교 분쟁이 굉장히 컸고 뭐 지금도 큽니다. 나이지리아는 세속주의 국가를 지향하긴 하지만 북부의 무슬림 지역과 남부의 기독교 지역의 인구가 비슷비슷해요. 이것 때문에 종교 분쟁이 커졌고 테러, 납치, 학살을 일삼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서 활개를 칩니다. 차드도 원래는 기독교 인구가 많았는데 독립 이후에 좀 아랍화가 되면서 북부의 무슬림 인구가 남부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분쟁이 차드를 세계에서 가장 내전이 심한 나라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됩니다. 지금은 남수단과 수단이 분리됐지만 분리되기 이전의 수단도 북부 사막지대의 아랍계 중심의 정부군과 남부 정글과 초원지대의 흑인계 중심의 반군이 수십 년 동안 내전을 치르고 남수단이 독립하게 됐죠. 이슬람에 대한 이 세계적인 인식이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이 질문에 딱 하나만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우디에서 석유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학자 압둘 와하브와 아라비아 사막의 토후, 그러니까 제후인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1744년 손을 잡고 건설한 나라가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드 왕조입니다. 사막밖에 없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2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200년 넘게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고 약 5년 뒤에 사우디에서는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미국계 석유 회사들이 사우디에 진출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죠. 문제는 사우드 가문과의 손을 잡았던 그 압둘 와하브란 학자예요. 이슬람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와하비즘이 이 와하브에서 나온 겁니다. 200년 넘게 치열하게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 사우드 왕가는 정치적인 권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석유로부터 나오는 그 막대한 이득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인 권력까지 틀어지고 있는데 하필 극단주의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이 나라를 중세에 있을 법한 종교 국가로 만들었고 주변 지역, 아니죠, 그냥 전 세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9.11 테러의 주범으로 꼽히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도 이 사우디 출신입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데 해당 시간에는 모든 상가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4살 이상의 여성은 외출할 때 머리에 검은 히잡을 두르고 차도로를 써야 됩니다. 일반 식당에서 가족이 아닌 남녀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중세 종교 국가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이 사우디를 놔둡니다. 왜냐? 중동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거든요. 사우디 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카타르도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와하비즘을 신봉하는 제후국이었던 사니 가문이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중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영국의 보호령이 됐는데 또 여기서 석유가 나네?
이 카타르 왕가는 독립 이후 정치적 그리고 경제력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했고 전 세계의 극단주의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제 선대 국왕인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가 이 나라를 좀 개혁해서 사우디보다 조금 지금 덜 막장이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빈살만 왕세자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뭐 개혁을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동남아시아에도 이런 비슷한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마한 왕국인이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왕가가 조그맣게 다스리다가 또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여기도 또 1920년대 석유가 발견되고 1984년 독립을 해서 종교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왕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뭐 국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사우디에 비해서 두 나라가 그렇게 이슈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죠. 남아시아에도 중세 국가 비스무리한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파키스탄이죠. 인구가 2억 4천만 명, 대부분이 무슬림이라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013년 젊은 녀석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고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합니다. 2016년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했다고 한 여성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이 극단화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국에게 이제 독립을 하면서 종교 때문에 인도랑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는 힌두교가 지금 대세죠. 그런데 파키스탄 영토 안에는 참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정치 시스템도 없었고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슬람이 이제 그들을 묶어줬거든요. 선거와 쿠데타가 반복되는 파키스탄에서 이 정치인들은 우미나 정책에 이슬람교를 활용해요. 여기에 1980년대에 소련 아프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소련의 인도양 진출을 막고 싶었던 미국이 사우디와 파키스탄 등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합니다. 이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지원해주던 사우디가 이슬람 극단주의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파키스탄도 이슬람 극단주의가 강해집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랄 것 없이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감도 안 오는 게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입니다. 앞선 나라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희한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서쪽 끝인 모리타니라는 나라예요. 여기도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이 국교인데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3일간의 회개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하면 사형시켜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 비중이 99.9%로 나옵니다. 근데 모리타니아 독특한 거는 아직도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노예 제대가 있던 건 아닌데 전체 인구의 약 20%, 약 70만 명 이상이 노예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흑인들,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노예 계층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좀 극단적이라면은 지금부터는 혼란과 막장인 상태의 나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전이나 뭐 무정부 상태의 나라들이죠. 종교 갈등, 민족 갈등, 뭐 경제 갈등, 이권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죠. 물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중앙아프리카의 차드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내전이 굉장히 심한데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세 곳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내전과 무정부 국가의 대표 선수인 소말리아를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언럭키 히틀러라고 제가 생각되는 사이드 바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열강에 의해 국경선이 결정됐죠. 그래서 이 소말리인들은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지부티, 케냐 등이 나눠져 있어요. 196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소말리아의 사이드 바레 대통령은 소말리인들이 사는 지역은 모두 다 소말리아다! 라는 대소말리아주의를 채택해요. 히틀러의 범게르만주의와 굉장히 비슷하죠.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사는 오가덴 지역을 1977년 침공을 하면서 오가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에티오피아한테 발립니다. 국가 단위보다는 시족, 부족을 우선시하는 소말리아에서 이념적인 구심점을 잃고 전쟁에 패배하면서 1980년대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결국 1991년에 이 사이드 바레 대통령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30년 동안 이어진 소말리아 내전의 가장 큰 특징은 개판이라는 겁니다. 정부 군대 반군이라는 양강 구도가 아니라요. 여기저기 막 부족과 군벌이 난립돼 있어요. 그 삼국지에서 동탁 죽고 192년쯤부터 막 온갖 군벌들 조조, 원소, 도겸, 이각과 곽사 등등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오죽하면 미국까지 포기하고 이 소말리아에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알카에다의 소말리아 지부 성격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남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내전은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을 듯한 상황입니다. 국제 뉴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결국 했다.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했다.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국제 뉴스를 1년 전쯤부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내전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산악지대 판지시르에는 여전히 저항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프간 민족 저항전선이라든지 신북부 동맹 등으로 불리면서 수도를 점령한 탈레반 정권과 내전 중입니다. 심지어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이 훈련시켰던 코만도 여단 같은 경우는요, 저항군 산하에 들어오면서 탈레반 정부군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역사적인 배경이 궁금하시면 아프가니스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아프가니스탄은 험준한 산맥이 많아서 각 지역과 각 민족, 부족들이 따로 살아왔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다. 그 와중에 영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이 서로 견제하느라 이 아프간을 빈번하게 침공했고 자연스럽게 산악지대의 게릴라가 발전했다. 특히 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사우디, 파키스탄을 통해 측만 지원했는데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지원을 통해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렇다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제패할 수 있느냐? 각지의 게릴라와 반군 등이 워낙 발전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내전 끝! 지금부터는 내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예멘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예멘도 원래 그 내전 얘기를 한 3단원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도저히 간단하게 설명이 힘들 것 같아서 단원을 따로 뺐습니다. 예멘은 지금까지 내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내전의 원인을 찾으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질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멘 내전을 그냥 단순히 종교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우선 예멘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예멘에서 북예멘이라고 하는 곳은 예멘의 북서쪽 귀퉁입니다. 예멘의 수도인 사나는 북예멘에 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예멘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기간 홍해의 무역도시로 발전한 아덴은 남예멘에 속하죠. 이 북예멘은요, 오래전부터 시아파, 그러니까 자이드파인데를 여기를 믿었고요. 남예멘 지역은 오래전부터 수니파가 주류였어요. 현재도 북예멘 중심의 시아파가 45%, 남예멘 중심의 수니파가 예멘 총 인구의 53%. 수니파가 예멘의 다수긴 하지만 시아파도 결코 적은 건 아니죠. 물론 북예멘과 남예멘 모두 마지막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의 통치와 영향력 하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무역에 용이한 아덴이라든지 남예멘 지역을 영국이 침공해서 점령하고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이 관할하던 북예멘 지역이 독립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예멘도 독립을 하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예멘이 공산화돼요.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 시아파 중심의 북예멘과 수니파 공산국가였던 남예멘이 어쩌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살기도 힘든데 그냥 같이 그냥 합쳐버리자. 그런데 요 통일 예멘 정부가 북예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1994년에 남예멘 중심으로 이렇게 반군이 결성돼서 내전이 한 번 일어나요. 그게 이제 1차 예멘 내전이에요. 하지만 북예멘 중심의 정부군이 그냥 발라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때 수니파 극단주의 왕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시아파 중심의 정부군을 지원해요. 왜냐? 남예멘이 요때 공산주의가 되게 셌거든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종파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일된 통일 예멘에서는요, 북예멘 출신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데 북부의 시아파 근본주의 세력도 불만을 갖고 남부의 공산주의 세력도 막 불만을 갖고 또 남부의 수니파 세력도 막 다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던 2011년 중동 세계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예멘의 살레 정권이 무너져요. 그리고 살레 정권에서 부통령을 하던 압드라부 만수르 알하디, 그러니까 하디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요 하디가 남예멘 출신의 수니파 대통령이에요. 남예멘 출신인데 북예멘의 망명에서 북예멘의 정권 2인자까지 오르죠.
그러니까 백제 출신인데 신라로 망명을 해서 통일 신라의 2인자에 올랐는데 결국 왕까지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백제 골수들도 싫어하고 신라 골수들도 싫어하겠죠. 독재자가 물러나고 하디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부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아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북예멘 지역을 휩쓸죠. 그렇게 시아파 북예멘 중심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수니파와 남예멘 중심의 하디 정부군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면서 2012년부터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예멘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도 과도정부위원회라고 해서 일어나고 권력의 공백을 이용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카에도 예멘의 또아리를 틉니다. 예멘판 삼국지인 거죠. 현재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 상태지만은 그리고 통합정부를 구성하고자 각 주체들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라비아의 화약고 예멘은 아직도 위험하기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여러 중동 국가에서 민주화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은 2011년, 2012년에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렸죠. 대표적인 게 리비아를 42년 동안 철권 통치해온 리비아의 알-카다피 정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예멘의 살레 정권도 이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여러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죠. 그걸 아랍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멘과 시리아의 내전이 대표적이고 한때 중동은 물론 세계를 긴장시킨 IS, 다에시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아랍의 겨울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다음엔 봄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봄 다음엔 여름이 오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이슬람 권역에서는 왜 봄이 오고 얼마 안 있다가 겨울이 찾아온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역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인 두 선생의 생각만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슬람권의 극단주의가 창궐하는 원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국주의로 귀결이 돼요.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든 유럽 열강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민족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 편의대로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중동의 국경선은 수니파, 시아파 아랍인과 수니파 쿠르드족을 이라크라는 하나의 나라로 묶었고 소말리인들을 에티오피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등등에 흩어져서 살게 했죠. 강대국의 제국주의는 21세기도 이어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적인 종교 이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중동 이슬람 권역에서 가장 미국과 친한 나라이기에 그들의 반윤리적인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 묵인됩니다. 그리고 재수없게 미국에 찍힌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을 받게 되고 제대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넘게 내전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중동은 100년 넘게 이 강대국들의 장기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을 찾으면 역시 석유겠죠. 1920년대, 30년대부터 중동에 석유가 발견되게 되면서 바깥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먹잇감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와 이권 경쟁이 심화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슬람 권역의 왕정, 군정이 유독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것도 석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유가 나면 작은 토후국, 제후국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해도 강대국들로부터 자치와 독립이 보장됐고 그 강대국 입장에서도 나라가 민주화되었고 오히려 복잡해지느니 그냥 왕실에서 석유를 독점하고 그 왕실만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니까 더 편했죠. 그래서 아직도 이슬람권의 많은 왕국들은 입헌 군주제인 척하지만 왕실의 힘이 굉장히 큰 전제 군주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초기부터 이렇게 자원을 팔아서 잘 살게 됐으니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내부적인 산업 역량을 키울 기회도 놓쳤죠. 오히려 세계적으로 공공의적 취급을 받는 이란은 팔레비 왕조 때부터 내부적인 산업 역량을 길러서 석유 수출뿐만이 아니라 2, 3차 산업도 많이 발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은 나름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는 국민국가 시대죠. 그게 이제 근대 시대부터 유럽에서 발생을 한 건데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국민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싸우고 후삼국시대도 혼란기를 겪다가도
고려부터 조선까지 1000년 가까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이 있지만 분리주의나 극단주의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자기 나름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게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혼란스럽고 내전 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라는 질문에 각 나라와 민족들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전을 겪던 이라크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좀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살아보자 라는 이라크 민족주의가 호응을 얻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겠죠. 물론 이슬람 국가들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패와 가난이 아주 패시브예요. 정치 세력은 부패하고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현생이 힘들면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슬람 권역에서는 그래서 극단주의가 제1야당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세속주의 독재 정권이 민주화로 무너지고 선거를 했는데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사례가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무르시 정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마음에 안 드는 강대국들은 또 이제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데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또 이제 그 나라들의 내전으로 벌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강대국들의 눈밖에 나지 않을 외교력, 빈부격차를 줄이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경제 비전,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과 청렴함, 이 모든 것을 가진 슈퍼맨이야말로 현재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도로 보는 이슬람교, 가볍게 시작했는데 너무 무거워진 것 같네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분석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저만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재밌게 토론을 하면 즐거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시대로 역사 여행, 지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